맞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 어렵다는 공천권을 30대 초반에 2000년부터 20년 동안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라면 종로에서 길을 막고 물어본 그 기득권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기득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당, 제2당의 국회의원 자리를 혹은 거기에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뭐 위원장의 자리 혹은 뭐 장관의 자리 이런 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다 기득권이에요.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386 정치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2000년과 2004년에 이렇게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정치에 기대를 모았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에 들어오고 집단화되었을 때는 그분들도 꿈이 있었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했고 국민은 그들에게 호응했고 지지를 했다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과 기대가 만나는 그 접점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개인에 대한 모욕을 준다거나, 뭐 넌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길 바라진 않아요. 언제든 뭐 화려한 어떤 신세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켜내는 역할을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도 구세대가 돼서 물러나가야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이른바 세대 교체를 요구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서고금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물러납니까? 밀려나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치고 받고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세대 교체가 완수되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변화가 촉진되고 국민적 기대와 욕구가 이렇게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누가 그걸 배려를 해줘? 누가 저기 총괄 기획 감독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부터 물러나시고 새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새로운 시대가 그걸 해나갈 힘이 없다면 어떡해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최근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정동영, 청정배, 신기남 이분들이 동교동계의 배려에 의해서 뭐 세대 교체가 됐나요? 아닙니다. 이른바 그 선신정 이분들 제 기억에 정동영이 제 나이예요. 제 나이 때에 아마 재선 의원이었을걸요.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동교동계를 이 사람들 물러나게 하시라고 이선 퇴진하라고 하시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붙이면 제가 이렇게 가서 박용진이 가서 대통령님 저기 이른바 뭐 대통령님의 측근들 이렇게 물러나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문자 폭탄이 없었지만 그때는 반발 없었겠어요. 그분들도 힘들지. 저는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이 세 명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중종 때 첫 등장을 했었던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살인들 도학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투명한 정치를 실현해야지.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앞세워야 돼. 성리학을 이렇게 뚜렷하게 실현해야 돼. 이 했었던 세력들 그때 나왔다가 거의 그냥 사화에 걸려가지고 무참하게 훈구 세력들한테 박살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30년인가 더 지나서 선조 때 돼서나 이 양반들이 자리를 잡아요. 수십 년에 걸친 그 권력 투쟁과 세력 투쟁에 의한 결과가 살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정권 잡아가지고 조선을 더 망가뜨렸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만 중요한 건 어디서든 새로운 세력이 자신을 조직하고 밀어내지 못하면 세대 교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에 그친다.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낀 세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70년대생들. 우리는 낀 세대는 차라리 존재감이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70년대생들은 그 정치에서 존재감도 없어요. 그냥 실종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빨에 뭐 끼면 상당히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물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느낌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70년대생들. 70년대생들.
왜냐하면 60년대생들이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해보는 와중에서 70년대생들이 전면적으로 못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구 분포만큼도 국회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저희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20대, 30대, 90년대생, 80년대생을 얘기하지 70년대생은 또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저는 70년대생이 무언가 역할을 하고 존재감도 갖고 책임감도 갖고 이렇게 실천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의 활시위를 당길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이 맞다. 뭐 막 논쟁해갖고 뭐 형들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별로 뭐 어울리지는 않아요. 내가 정치적 근육을 키워야죠. 본인이 그 역할을 해보겠다는 거네요. 정치인은 다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역할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하는 직업이 자리를 해야 될 역할이니까. 피우라가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겠다 이런 거네. 아, 그럼요. 그걸 바랄걸요? 자기들도 그거 바라야지. 자기들이 그 앞세대 밀어냈듯이 그렇게 도전하는 후배가 있으면 같이 한번 팔씨름도 해보고 삿바도 잡아보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저도 지금 벌써 제 후배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이러저런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덤벼오겠죠. 그러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그게 선배지. 후배가 덤빈다고 기분 나빠하면 꼰대지 그게. 아,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는 좋지만 실제로 그런 비판이 당내 소통과 의견 개진을 막는다면 그 가장 치명적인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예요. 뭐 공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저기 쓴 약은 입에는 쓰지만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지만 충언이야말로 행실에 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에 이로운 거고. 저는 딱 그렇다고 봐요. 그 박용진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싫어하고 이 정부가 실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리는 만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반응이 어떻게 올 건지 몰랐겠어요? 알죠. 그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 대통령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박용진에 대한 비판 날린다고 감내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박용진이 비판한 지점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박용진 비판이 바른 길이었던 거고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는 박용진이 그런 말을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상황으로 간 게 아니라 박용진의 지적과 충언이 애초에 보다 빨리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저는 좀 다행스럽게 보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앞에 두고 의자는 뒤에 두고 그래서 편안함보다는 앞에 있는 거울에 더 직시하고 솔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하는 사람이 적어도 배지 달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해야 될 말 그때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상정 대표한테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아, 심상정. 그 처음에 의석수 연동형을 실현시키려면 의석수가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초과 의석 존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00% 연동형을 어차피 우리가 포기한 거잖아요. 독일은 100% 연동형을 하니까 500에서 그게 그 150석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봤습니다. 근데 이런 초과 의석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비례가 더 많아져야 돼요. 비례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석수를 늘려야죠. 근데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렇다고 그걸 뒤로 빼고 먼저 300석 안에서 연동형을 실현시켜보자라고
하고 간 거 저는 심상정 대표는 어쩔 수 없다 우회로 선정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우회로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한테 눈속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으면 저는 아예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돼요. 국회의원 한 명의 효용성을 얘기했어야죠.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 한 명의 피로감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리 놀고 먹는 국회의원도 국감 때 한 건만 잘 지적하면 최소한 그 세는 혈세 50억을 줄입니다. 많아요 그런 사례가. 박용진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해서 금융실명법에 대한 그 잘못된 금융위원회 해석을 바로잡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2019년 1192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걷어들였어요. 아주 부분적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1192억 복지에도 쓸 수 있고 학교에도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용진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요. 새는 돈 혈세 2조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이렇게 할 수 있다 설명하고 정직하게 설득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최근에 이야기는 했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국민들이 야 이거 통과할 때는 뭐 300석으로 절대 안 늘린다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다시 뭐 30석을 더 늘려?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회로가 아니라 눈속임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술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점수 확대는 뭐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요. 올해는 지금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걸 합의하시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연동형은 살려두고. 근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수를 더 줄이는 걸로 아예 부칙에 걸어놓든지 300석 안에서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 연차적으로 그 국회의원 정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합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연동형을 살려만 놓으면 이것도 진보거든요. 진일보거든요. 이 연동형이 가동되는 게 딱 5석, 10석만 가동되더라도 이런 게 있어? 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동형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민들의 지지와 지지율이 그러니까 의석수에서 왜곡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그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100% 연동형이 안 됐다라고 불만을 가진 건 저는 그야말로 그거는 탈레반이라고 보고요. 지금 딱 10%만 좋으니까 연동형을 실현시켜.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는 더 넓히고 이렇게 부칙을 달아놓으면 그 법이에요. 그 법을 다음 국회에서 바꿀래도 또 국민적 합의에서 힘들 테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현실적 허들을 넘고 그 다음으로 이게 가는 게 그건 전 진보주의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뭐 선거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불출마라든지 정계 은퇴 이런 뭐 분들이 나왔고요. 그거는 그때마다 나름의 여러 의미를 갖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임명석 실장의 불출마와 정계 은퇴, 그다음에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정계 은퇴 이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자극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판이 갈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 반응이 괴팍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누굽니까? 충북의 정우택 의원님은 느닷없이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5선이나 했는데 그 당에다가 좀비정당을 침을 뱉냐? 뭐 이런 투시던데 자유한국당 그렇게 가면 우리는 땡큐. 그리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어쨌든 뭐 세대 교체론, 뭐 용태론, 물갈이론 막 이런 것들이 막 분출돼서 막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누가 왜 이런
그 뭐 총을 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총 한 방에 새벽 심야에 울린 그 총 한 방 소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느닷없는 질서 회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첫 자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자극에 의해서 뜻밖의 나비 효과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논의의 분출 그리고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제 저는 정치가 깜짝 쇼, 이벤트, 보여주기식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되게 진지한 정책적 제안 그리고 어떤 검증된 인사의 영입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의 제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해찬 대표가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많은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그런 속에서 뭐 희생도 있고 새로운 기회도 뭐 생기고 이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이해찬 대표가 이미 그 공천과 관련된 공천 룰 이건 확정을 해놨잖아요. 요 위에서의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과 동시에 변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나친 안정감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나친 변화는 안정감을 깨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스타일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그 빽빽한 나무가 이렇게 자욱한 숲에서의 사슴 사냥은 잘 기회를 봐가지고 잘 하는 게 아니라 그 뛰어가는 사슴을 잡으려면 그냥 판단과 바로 활시위를 놓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언제 저 사슴이 뭐 저 숲에서 더 잘 보이고 그걸 계산해서 쏴서 잡겠어요. 천하대권을 사슴 사냥으로 표현했던 게 초안지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놓친 그 사슴을 잡으러 천하 영웅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사슴 사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기 군주론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운명의 여신은 저기 앞머리가 있지 뒷대머리라면서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그런 과감한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사슴뿔을 취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면 화살만 낭비하는. 일단 뭐 지금 말씀드렸던 그 경제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회복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 창업한 지 10년 안에 1조가 넘는 자산 가치를 달성한 기업이 100개가 넘는데 왜 한국은 이제 겨우 9개냐. 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창조혁신, 창조경제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성장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독점 규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면 그 기회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대기업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죠. 그럼 그 아이디어를 삽니다. 통째로.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그 대단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 버스 승차 앱 기억하세요? 버스. 그리고 예전에 뭐 버스가 몇 분 전에 온다, 뭐 1시간 뒤에 온다 이런 걸 웹 다운받으면 다 보여줘요. 어디쯤 왔는지. 거기에 맞춰서 버스 타러 나가고 뭐 기다리고 했거든요. 그거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버스마다 다 이미 GPS가 달려 있고 그것과 중앙통신통제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버스를 찾아가지고 그거 훌륭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처음 만들었지? 야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해봐. 그 대기업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별거 아니네. 우리가 만들어요. 지금 네이버가 부동산까지 하잖아요. 네. 꽃집도 해요. 배달도 한대요, 이제. 음. 쿠팡도 배달하고. 그러니까 쿠팡도 음식 배달하고 이렇게 하겠대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니, 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아이디어를, 무력화시켜버리면 어떤 청년들이 자기 젊음을 불살라서 밤새고 창고에서 개발하고 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미국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미국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야, 네가 계속 개발할래? 너 딴 데 가서 팔면 안 되니까 너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회사 이사야. 이건 강제 조항이야. 이 기술을 사고 이 회사에 값을 치러주고 회사에서 또 월급도 줘가면서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은 자기들이 다른 기술하고 접목시킵니다. 지금은 딥마인드를 가지고 AI에 관련된 최고의 그 총알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연구진과 함께 그걸 AI는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AI 갖고 돈을 못 벌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 하고 이 AI가 접목됐을 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은 산업 경제 분야에서의 이 공정성만 제대로 회복해도 한국은 이 똑똑한 젊은이들과 이 훌륭한 IT 기반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어떤 이걸 기회를 열어나갈 거예요. 느닷없는 무슨 블록체인 관련해서 사기다 이렇게만 안 나가면 깜짝 놀랐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갔던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렇게 확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아이고야 정말. 그래서 우리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공정성이 단지 교육 분야에서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성의 회복,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제한해 나가면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